요즘 뉴스 보시면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달러가 1,400원이 넘었다더라. 우리 동네 가게들이 자꾸 문을 닫네. 큰 회사들도 직원들을 내보낸다는데, 그리고 이런 말씀들도 들리시죠? 혹시 IMF 때처럼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이런 뉴스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먼저 1997년 IMF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환율이 하루아침에 800원에서 2,000원 가까이 올랐었고 수많은 기업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은행들도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엄청나게 넘쳐났었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예전이랑 지금이랑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환 보유액의 차이입니다. IMF 때는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액이 바닥이 났었습니다. 달러가 없어서 빚을 갚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4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약 4,156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IMF 때는 통장에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는 상황이었다면은 지금은 통장에는 돈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차이는 금융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IMF 이후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정말 많이 튼튼해졌습니다. 은행들의 자본금도 많이 늘어났고 감독 체계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때처럼 은행들이 동시에 무너지는 상황은 이제는 쉽게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차이는 기업의 구조입니다. IMF 때는 대기업들이 빚을 엄청나게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무너지면 다른 한 기업도 연쇄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대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그때보다는 훨씬 더 건전한 편에 속합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1997년 IMF와 똑같은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은 그때처럼 나라가 완전히 멈춰버릴 정도의 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감하시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은 환율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2025년 현재 달러가 1,45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건가 하면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가 높습니다.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몰리게 됩니다. 미국에 돈을 맡겨두면은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내려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국내 정치 상황입니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외국 투자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불안정하면은 외국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경우죠. 실제로 12월 한 달에만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었죠. 자, 세 번째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예전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수출은 그나마 괜찮은데 내수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기 때문이죠. 그럼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밀가루 값이 오르고 수입하는 과일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다 보시면 됩니다.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받는 돈은 그대로인데 물건값이 상대적으로 오르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해외여행을 가시려는 분들은 환전할 때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합니다. 100달러를 환전하는데 1,300원대는 13만원이면 됐지만 1,470원이면 14만 7천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위기는 아닙니다.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환율이 갑자기 급격하게 변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체감으로 가장 많이 느끼시는 부분, 자영업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점이 가장 많이 문을 닫았는데요. 10곳이 문을 열면은 8곳이 문을 닫는 수준입니다. 거의 80%인 거죠. 왜 이렇게 자영업이 어려울까요? 첫 번째는 임대료 부담입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담되는 게 바로 이 월세인 거죠. 매출은 줄어드는데 월세는 꼬박꼬박 나가야만 합니다. 못 내게 되면은 가게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인 거죠. 자, 두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최저임금이 10년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가는 20% 정도 올랐는데 인건비는 무려 9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을 쓰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대출입니다. 코로나 때 정부 지원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서 버티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높아져서 이자 부담이 엄청난 거죠. 매달 나가는 이자만 해도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내수 침체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에는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되니까 결국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는 경우죠. 식당에는 손님이 줄고 가게에 손님이 줄고 결국은 매출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60대 자영업자에게 특히 위험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체의 36%가 넘습니다. 문제는 이 나이에 가게를 접으면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게에 이미 다 쏟아부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폐업하면 빚만 남고 노후 준비는 물거품이 되는 경우죠. 여기서 체감 경기가 더 안 좋게 느껴지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수출이 지금 좋다, 대기업 실적이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돈을 잘 벌고 있죠. 하지만 동네 가게를 하시는 분들, 작은 공장 하시는 분들은 그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수출이 좋아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게 되면 소상공인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감 경기와 통계 경기의 차이입니다. 자영업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특히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실 겁니다. 2024년 하반기에 20대 대기업 그룹 중 8개 그룹이 희망퇴직을 시행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KT, 롯데호텔, NC소프트 등 이름만 들어도 전부 다 아는 회사들입니다. 왜 대기업들이 사람을 내보낼까요? 첫 번째는 경영 실적이 나빠졌습니다.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가장 큰 비용이 이 인건비이기 때문인 거죠. 자, 두 번째는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AI나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필요한 인력이 점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경력이 많은 분들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아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해진 겁니다. 왜 50대 후반, 60대 초반이 가장 먼저 대상이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가 높은 고참 직원들을 내보내면 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미리미리 내보내는 겁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강제가 아니라 희망퇴직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사람만 나가라고 하죠. 퇴직금도 많이 주고 있죠. 2, 3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문제는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 퇴직을 하면은 국민연금 받을 나이까지는 5년에서 10년 정도가 남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기간에 수입이 없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퇴직금은 많이 받았지만 그걸로 10년을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취업도 쉽지가 않죠. 결국에는 노후 자금을 까먹게 되고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은 이미 돈이 바닥이 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제2의 IMF인가요?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은 IMF와 같은 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체감 위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IMF 때처럼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외환 보유액도 충분하고 금융 시스템도 탄탄하기 때문이죠. 대기업들도 그때처럼 연쇄부도가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는 IMF 못지않은 힘든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IMF 때는 단기간에 급격하게 무너졌다가 아주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1, 2년 정도는 극심한 고통이 있었지만 그 후에는 다시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폐업도 늘고 희망퇴직도 늘고 그런데 회복 속도는
더 느립니다. 자, 가장 위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는 분들이 가장 위험하게 되는 경우죠. 둘째는 부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만 내느라 허덕이시는 분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셨거나 맞이할 분들이 위험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해하기보다는 점검하고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고정 지출을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등 줄일 수 있는 건 없는지 한 번씩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 쓰는 카드는 해지하시고 필요 없는 서비스는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출과 이자 구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지금 빚이 얼마나 있는지, 매달 이자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이 있다면 1금융권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연금 수령 구조를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있다면 어떻게 받을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한꺼번에 다 찾으면 세금도 많이 나가고 금방금방 써버립니다. 나눠서 받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 두세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게 심적으로 편안합니다. 모든 돈을 투자나 부동산에 절대 묶어두지 마세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급하다고 대출을 마음껏 받지 마십시오. 빚으로 빚을 갚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일명 돌려막기라고 하죠. 그리고 잘 모르는 투자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마십시오. 이런 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금 보장, 고수익, 이런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잃어버린 돈을 다시 벌 시간이 정말 청년 때 비해서 한없이 부족합니다. 자녀에게도 무리하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의 노후 자금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너지게 되면 자녀들에게는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는 준비 없는 사람에게만 위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IMF 때처럼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이 잘 준비하고 대응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불안해하는 것보다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IMF도 이겨내셨고 금융위기도 이겨내셨습니다. 지금도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의지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